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신이 망가지면 구제가 안 돼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진 입시가 됐거든요. 지금 특목고를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수과학은 압도할 정도로 잘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이 나한테 필요한지, 내가 잘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교과 성적하고 학교생활 기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을 강화해요. 학부모님들 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올해가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 핵심은 뭐냐면,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중학교 때 좀 고민을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거를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를 고민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가 중학교 때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전부터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해서 1년 동안은 1학년 때 시험도 안 보고 너의 진로를 좀 고민해봐.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해봐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가 이제 조금 무의미해졌고 자유학년제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고교학점제로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기본 과목을 많이 들었다면, 국영수사가 기본적인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들었다면,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너한테 필요한 과목을 집중해서 선택해서 그 과목을 심도 있게 들어.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포트폴리오가 아이가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가서 그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너의 색깔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색깔에 맞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첫 번째가 과목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다 들어. 예를 들면 너가 경제학과야, 그럼 경제 과목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과제에서 경제와 관련한 어떤 탐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미적분 과목이 너한테 필요해. 반드시 미적분 과목을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가 어딜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특목고가 있고, 특목고에는 외국어 그 인재를 양성하는 외고,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고. 보통 우리 이걸 특목고라고 하는데요. 특목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목적이 뚜렷하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좀 특수하겠죠. 그 아이가 듣는 과목들이 나는 국제고 갈 거야. 그런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과목들이 국제에 관련한 과목들이 많이 듣고, 외고 다니는 아이들은 외고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특수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특목고를 가면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근데 입시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이 정말 심화 과목까지 깔려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거가 정말 맞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 아이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세요. 외고나 국제고나 과고다 그랬을 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너무나 좋은 거는 알겠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종에도 딱 맞춰진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 앤지는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고 가서, 요즘에는 일반고도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일반고인 경우에도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깔아줄게, 여기서 네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내가 잘 짜여진, 학종에 맞춰서 내 진로에 맞춰서 잘 짜여진
특목고. 그런데 여기 가서 내가 내신이 30%, 40%, 50%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대학의 문턱도 못 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래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 가고 싶대요. 중학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는 실제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부를 좀 하면 A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안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또는 3학년 됐을 때 엄마 나 특목고 갈래, 나 외고 갈래, 나 국제고 갈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엄마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은 스럽지만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말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가 특목고에 맞는 애인지 일반고에 맞는 애인지를 엄마가 냉정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 끌려요. 그런데 애들은 또 어떤 걸 기준으로 또 고등학교 선택을 하냐면 보통 전교권에 다 내가 A니까 전교권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중학교 때 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2부터 한 중3 정도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뭐냐면 나 특목고 갈 거야, 나 외고 갈 거야, 나 이 학교 갈 거야, 나 자사고 갈 거야 막 이런 분위기를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친구 누구 쟤 공부 전교권이잖아 공부 좀 하는데 걔가 자사고 간대 걔가 외고 간대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요.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일반고를 소신 있게 일반고를 선택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다른 애들보다 약간 뒤처지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어머님들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외고 가겠대요. 기특하죠.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국제고 가겠대요. 과고 가겠대요. 공부 열심히 하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근데 지금 입시에서요. 고등학교는 들어가는 순간 결정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외고를 갔는데 내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러면 내신을 버리고 수능으로 우리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고교학점제 시대잖아요. 그 친구들부터는 100%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신이 망가지면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없어진 입시가 됐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고등학교 선택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특목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고를 간다, 영재고를 간다 했을 때는요, 실제로 정말 수과학은 압도할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나 영어 A니까 국제고 외고 이러거든요. 나 영어학원에서 지금 상위 레벨이야. 그래서 국제고 외고. 아니에요. 거기는 그 외국어를 그냥 외국어의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고 그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더 편안하게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경쟁했을 때 최소한 10% 안에 또는 20% 안에는 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허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간과하고 있는 거는 진짜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보내야지. 그리고 아이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유불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간단치 않아요. 일반고가 유리한 아이가 있고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딱 맞아야 돼요. 저희 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희 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외대부고 입시 그 당시에 이제 외대부고 묻지마 외대부고 해가지고 다 외대부고 상위권 애들을 썼는데 저는 외대부고 갈 것처럼 준비하고 일반고를 보냈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일반고에 맞다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외대부고 갈 것처럼 공부를 했느냐. 아이가 똑같이 휩쓸렸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잘하는 애들 다 외대부고 간다고 하니 나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아이가 하잖아요. 근데 안 돼. 너는
너는 거기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예, 그러니까 좋아. 목표는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좋아. 그래서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고에 갔을 때 더 꽃을 피울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맞춰주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쯤 돼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얘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내신이에요. 내신만으로 안 돼요, 절대. 근데 내신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대학이 바보가 아니라서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아요. 4%만 1등급을 주던 거를 10%나 1등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안 믿지만 내신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이 너무 쉬워졌어요. 문과 수능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문과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애를 뽑을까요? 심지어 과학 과목도 선택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내용은요, 중학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기본적인 물화생지의 모든 부분을 표면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 공대에서 또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학생을 뽑지 않죠. 지금 수능이 그렇게 된 수능이고 수학도 굉장히 범위가 문과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수능 100%로 뽑는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반드시 내신을 잡고 가요. 내신하고 그냥 내신 성적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고교학점제에서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교과 성적하고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까지 포함한 게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그 두 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내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능을 자격처럼 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데, 너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수능은 이 정도는 맞아야 돼 라고 대학에서 걸어놓은 것,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인데,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대학별로 높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내신도 난이도가 낮아졌고 고교학점제는 수능도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신만 볼게 수능만 볼게 하던 거를 두 개 다 볼게. 그럼 두 개 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잘하는 애는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내신이고 전국 단위에서 잘하는 건 수능이니까 내신이 1등급 이어봤자 10%니까 지금 현재 입시로 치면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 1등급을 줘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학은 당연히 수능을 걸고 가고,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면 면접을 강화해요. 그래서 면접을,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면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이 만나서 태도 보고 그 다음에 인성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력을 보는 면접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구술 면접의 난이도를 높인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이미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입시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뭘 잘해야 되냐,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일정 수준으로 해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활동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워진 입시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입시가 된 거예요. 어려워지죠. 다 잘해야 되니까.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어떤 거를 못하는 거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입시가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아이들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아이의 대학 입시를, 아이들을 고등학생을 뽑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받는 서류가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딱 하나예요. 옛날에는 학교 추천서도 있고 선생님 추천서도 있고 학교 프로파일도 있었어요. 너가 다닌 학교가 어떤 학교야? 이것도 알아봤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만 봐요. 그게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얘가 들었던 과목이 뭐다, 이걸 교과 영역이라고 하고요. 얘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걸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전지적 입학사정관의 시점으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본다고 했을 때 필수로 입학사정관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아이가 들었던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대학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나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 과목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대학은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대학들이 이거를 필수로 이 과목을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이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된다 라는 거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필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이 나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목을 내가 잘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화학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해. 수학도 중요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그걸 안다. 그랬을 때 이미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미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심화까지 선행을 다 하고 왔어요. 중학교 때 이미 나는 의대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가서 나한테 중요한 게 화학이래, 그래서 과목을 화학이나 생명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선행으로 심화까지 내달린 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짜야 돼요.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 뭔지. 그래서 그 과목들을 중학교 때 3년 동안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중3 때는 어느 정도 나한테 중요한 과목의 선행을 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까지는 중1, 2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중1, 2 동안에는 나를 탐색해서 내가 진학하고 싶어 하는 과에서 필요한 과목, 권장 필수 과목,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하는 그 과목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입시가 바뀔지 고민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고3이잖아요. 입시가 2026 입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입시는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크게 새롭게 발표되는 입시에 동요하시지 않아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갑자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입시를 좀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입시를 제가 취재도 하고 또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시는요 조금 어린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런 어린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국영수다라고 생각해요. 그 조금의 변화로 가래가 못 가고 못가래가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책 많이 읽히시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차분하게 준비시키면은 입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찌됐든 대학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은 어찌됐든 역량이 좀 뛰어나고, 그게 국영수더라고요. 결국 그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창의력이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기본 소양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나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 이수를 인정받아서 졸업 시 192학점을 만족하면 졸업하는 거고요. 학점 취득 기준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면 되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이걸 못 맞췄을 경우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를 해서 한 학점당 5시수를 맞추면 학점 인정을 하게 되는 지도이고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지도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라는 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졸업을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 진행된 지가 한 학기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태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선택 과목까지 이제 신청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 중에 학교에 보면 학교마다 상황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취율보다는 출결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에 참여하고 있어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할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과목도 여러 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차 안정이 돼 가다 보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 학생 인원이 없어 폐지된 경우가 있나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소규모인 학교들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큰 학교 같은 경우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버리면 아무래도 내신의 경쟁이 치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으로 몰리다 보면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행정상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교사 수의 수급 문제도 있고요. 또 과목을 막 개설하다 보면 이게 시간표가 운영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다교과 지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다교과가 한 과목 더 가리키니까 수업 지도가 늘어나나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절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폐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시행 초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고1 때 진로를 정하면 추후 정말 변경하기 어려울까요? 혹 선생님 학교에선 진로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고교 학점제 이전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제가 입시 설명회나 학교 설명회를 갈 때마다 굉장히 길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인 겁니다. 어느 과를 가고 싶으면 그 과에 맞춰서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맞춰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쁘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고등학생이 희망 진로를 바꾼 게 범죄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처음에 꿈이 전자공학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전자공학이었다가 식품공학이 되고 싶어요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진로로 바꾼 게 범죄일 거냐인 거죠. 그게 과연 이 학생이 잘못한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가 식품공학과로 지원을 하면 식품공학과 교수님과 면접을 치를 거잖아요. 그럼 식품공학과 교수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진로를 바꿔서 본인 과를 오고 싶은데 그 학생을 나쁘게 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전공 적합성, 이거 진로를 바꾸는 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전공 적합성을 반영하는 비중도 대학교에서 낮춰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몇 대학교들은 반영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정도인데다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일부의 학생들 또는 입시 기관들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기는 하는 게, 전공 적합성이 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걸 잘 판단한다면 진로를 바꾸는 게 문제냐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 해당 전공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냐의 여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떤 특정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데 이 학생이 그 언어와의 과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어과라면 러시아어를 잘하는 학생이 러시아과에 지원을 하거나, 중국어과라면 중어중문학과에 지원을 했었는데 불합격했었어요. 너무 잘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질문이 뭐였냐면, 그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가 전공 적합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잘하려면 그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원서를 써보지 않은 티가 나기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는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교과 이수 현황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바꿨을 때 그 바꾼 과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꼭 이수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진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목을 꼭 확인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된다면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걸 더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 예, 범죄가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퇴하는 학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왜 떠나는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의 근거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인한 거의 자퇴생인 건데,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가 갑자기 확 늘고 이렇게 보이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도 학업적인 면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뭔가 마음이 좀 아파서 자퇴하는 학생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입시 전략상 자퇴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두 가지인데요. 뭔가 출결이나 그걸로 인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아직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반영되냐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거나 그거에 대한 지도 방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자퇴도 있지만 요새는 1학기를 마치고 전학 가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합니다.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로. 물론 입시에 대한 전략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현지 교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내신 및 수능 시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 다음에 참 많은 얘기들이 언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난리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입학하고 현재가 고교 학점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명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2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이전 세대에서 있었던 조언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내신인데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전엔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였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10%가 1등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내신이 약화되냐 강화되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서를 써보면 아는데 전국의 1등급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그러면 입시에서는 동점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1등급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겠으나 하나라도 2등급을 받으면 치명타이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신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고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었고요.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내신을 위해서.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보는 대부분의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쉽게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준비할 과목 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시험의 난도는 둘째치고라도 1등급이 늘어날 수 있어. 근데 과목의 난도는 좀 늘어나. 이 두 가지 측면으로도 내신 성적의 부담감이 약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나랑 같은 과목을 듣는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교과 이수 여부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생기부의 스펙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수행평가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농담 삼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사 갑질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2학년이 되기 전에 1학년 때 좀 생기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성적을 좀 챙겨놓는 게 필요하고요. 수능도 좀 변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선택 과목이었는데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고 예전에 선택 과목 3개 중에 기하랑 미적분은 빠지고요.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바뀌면서
모든 학생들이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게 돼버린 상황으로 바뀌었죠. 시험 범위가 좀 쉬워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능의 성격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능 시험은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선발 시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통계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되는 분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쉬워졌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쉬워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공계열에서는 미적분2, 자연계 미적분하고 기하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이게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으로 이 두 과목을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 이수 현황으로 얘를 판단하든가 다른 식의 평가 방식이 도입될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대학별 고사 면접. 그러니까 수능도 학교 생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시는 내신, 스펙, 정시는 수능이라는 이원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계에서 말하는 정시 파이터, 정시러들이 살아날 구멍이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고교학점제에선 정시 파이터는 완전히 안 좋은 선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아예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정말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하에서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예, 우선 그 공통 과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일원화됐으니까. 근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수를 세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확률과 통계 과목은. 그러니까 몇 개니까 확률이 얼마야 라든가 이 경우의 수가 몇 개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오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 문제여도.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고 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체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답이 97이에요. 근데 내가 틀렸어요. 아, 틀렸네 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내 답이 97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답이 정답보다 작다면 나는 경우를 빠뜨린 거고요. 내 답이 정답보다 크다면 나는 계속 중복해서 세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내신 성적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가 되면 본인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해설지 쓰기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쓰기를 좀 열심히 하시고 특히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등한시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예전 교육과정처럼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공부할 게 좀 늘어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결국 모든 거의 목적은 입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게 여러 기관에서 학교에 주는 입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정말 밤새서 다 못 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3학년 선생님과의 상담을 중요시 여기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조언들을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 대입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바뀌는데 우리가 처음이야?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이렇게 불안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입시는 바뀌냐? 사실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 하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다는 이 세 개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는 안 바뀐다. 학교 성적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논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리고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다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그 중에 내가 수시로 가려면 당연히 학생부와 논술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나 논술은 내게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논술은 챙길 필요가 없고 학생부만 챙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특목고나 이런 쪽은 사실 1, 2등급 맞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5등급제에서 나는 내신으로는 아마 대학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을 챙기게 되겠죠.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아니면 인서울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뽑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등급이 없어도 원점수 평균과 수강자 수 등 거기다가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을 참고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9등급이나 5등급이나 종합전형의 경우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교과전형은 바뀌겠죠. 왜냐하면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뭐 1.5면 붙고 1.6이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1.5, 1.6이든 다 1이 돼 버리는 거죠. 10%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문제인데, 상위 10개 대학을 놓고 보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봐야 한 대학에 10%면 400명이잖아요. 4,000명 정도 대학 정원이 있으니까 400명의 전체의 10개 대학이라고 하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이 학생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종합전형 요소를 부과하게 돼. 뭔가 학생이 어떤 걸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하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종합전형은 바뀌는 게 없다. 그게 40%인데 상위 10개 대학이면 한 대학이 40%면 1,600명씩 해서 1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은 등급이 의미가 없으니까 등급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지고 흔들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경우는 뭐 과목은 그대로 있는데 뭐 국어가 변하냐,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안 변한다. 언어와 매체, 언매, 문법이죠. 언어가 문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언어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국어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 2를 안 봐요. 현재 미적분, 현재 2026, 27에 보는 미적분이고 그게 앞으로 바뀌는 과목으로는 미적분 2거든요. 미적 2를 안 봐요. 그런데 상경계열과 이공계열, 뭐 의학학 계열 전부가 다 미적분 2를 배웠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경쟁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적분 2를 배워도 제대로 공부해오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그냥 수능만으로 뽑으면 되죠. 수능으로 충분하게 대수 수준이, 대수가 미적분 1에 해당되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대학에 와서 더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의 경우는 중요한 문제가 얘네들이 미적분 2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는가를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과 사회의 경우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수준만 공부하는데 대학은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은 특히 과학에서 물화생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를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뀌게 되는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갈 때는 수학과학의 교과평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갈 때 교과전형에도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갈 거다.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종합전형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에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에 교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동국대도 한다고 그랬고 한양대도 한다고 그랬고 2028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교과 평가를 정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이 꽤 많아요. 한 10개 대학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특별히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가 된 이유는 예시 문제를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했거든요. 뭐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2028 대입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항들을 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미 배우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잘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중학교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을 선택할 것 같으면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과학과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핵심이 되니, 그러니 모든 중학생들 중에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과학 공부까지는 좀 잘 해놔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중학교 때 안 했다가 복구를 하려면 좀 힘들다. 그에 비해서 사회는 복구가 조금은 더 쉽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우는 국영수 이외의 사회나 과학에도 그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뭘까요? 고교학점제 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떠오를까요?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2002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부터 되었으니까 벌써 23년째인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낯서냐? 낯설지 않다.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면 F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F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되기 시작한 게 2000년쯤부터입니다. 그때 교실 붕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 와서 수업 중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다음 뭐 하죠? 엎드려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 뭐 교실의 호텔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F를 주자, 진급시키지 말자는 건데, 근데 I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 학기 얘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40% 성취도가 안 되고 출석이 안 되면 I를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기 이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다 학기 이수였어요. 사회나 과학은 학기 이수를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들도 학기 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시범학교로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작을 하니까 사회나 과학도 학기 이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1학년 과목은 학기 이수가 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금 2, 3학년 학생들도 1학기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웠고 2학기 때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근데 현재 1학년은 배우는 게 1학기, 2학기에 통합사회 1 배우고, 2학기에 통합사회 2 배우고, 통합과학 1,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 배우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돼서 달라지는 것이 현재는 없다. 1학년은 없습니다. 근데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선택하잖아요. 2, 3학년 때 배울 과목. 근데 그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는 되게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니까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투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기하도 있죠. 기하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와 과학의 과목들이 학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경로로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전형이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록될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에, 그전엔 물리2 그럼 됐는데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양자, 이렇게 과목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역학과 에너지를 해야 되는 과와 전자계 양자를 해야 되는 과가 있고, 둘 다 해야 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지금 발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보고 선택을 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좀 더 공부할 양이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학생학 부모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을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하면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진도도 좀 더 천천히 나가게 되고, 그리고 1학기 때 못하면 2학기 때 복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학기 때 4시간 다 해버리면,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늘어나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늘어나고, 그리고 1학기에 물리학을 통째로 망쳐버리면 다음에 복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교학점제 특징은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교수학습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40년 됐어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잘 익히고 개념 원리를 잘 익히고, 그리고 탐구하고
탐구가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잖아요. 발표하고 이것도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수행평가인데 갑자기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교육에 나가는 방향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향,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수행평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심리, 학습심리학이 그 일반화된 이론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있다가 이해만 하면 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업 개선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외친 지가 벌써 40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입시가 40년 전에는 학력고사였고 그 뒤에 바뀐 건 수능이었는데 뭐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적어서 다음에 풀 때 안 틀리면 되는 이런 공부를 하니까 뭐 실험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길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런 입시가 생겨나다 보니 국가 수준에서 원하는 교수학습 방향으로 학교가 하지 않으면 대학이 그 학생은 안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공학점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는 F가 있다, I가 있다고, 세 번째는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불만일까요? 본인한테 유리하면 불만이 없고요, 본인한테 불리하면 당연히 불만인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불만일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바뀌는 수능에서는 그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었던 최초의 수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을 뭐 이과 문과 안 나눠도 돼,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 학력이 떨어질 건데, 뭐 지금 수학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수학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경제학에서도 수학, 경영학에서도 수학, 컴퓨터에서도 오로지 수학, 뭐 이렇게 수학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과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안 배워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재는 그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수능이 있었던 93년에 봤던 94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여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 수학에서 소위 뭐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미적분투가 없으면 쉽냐, 기하가 없으면 쉽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그 대수나 다른 수학 과목들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서 변별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변별이 있는, 예전 같으면 뭐 고난도 문제 혹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의 수능에서도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인 선택 과목 에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미적관에서 바뀌는 과목으로는 대수죠. 거기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거기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바뀌어지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영어는 여전히 뭐 절대평가니까 뭐 영어는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절대평가가 뭐 1등급 수준이 뭐 5%인 적도 있고 10%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있는 절대평가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1등급 맞으면 유리합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1등급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수시에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공부에 손을 놓지 말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 수능이 9등급제가 됐을 때 국어 수학의 경우는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현재하고 대응 방식이 같다, 이런 얘기고요. 대학이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과 탐을 둘 다 학생은 응시하도록 했는데, 둘 다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이공계 의학학은 과탐만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사탐 반영하지 않고. 대학마다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하는 것들을 곧 발표할 겁니다. 교육부가
2025년 금년도 8월 달에는 대학이 발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학이 발표를 할 거고 그 발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단 대응해 두는 게 폭이 넓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근데 과학 탐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은 도대체 나랑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문자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탐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일단 둘 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나중에 발표되는 걸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방향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가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계획은 2028년 수능에서는 당장은 없습니다.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면 채점에 문제가 되죠. 채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은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현재 개발이 됐을 거예요. 전에 한 2, 3년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50만의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뭐 몇백 명 수준은 서술형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채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AI가 학생의 성적을, 학생의 답안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우리 집단에서 우리 학교죠, 이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는 상위 20%에 해당되고요, 전국 수준에서는 상위 10%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선생님이 그냥 과거처럼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이란 정시가 40%로 얘기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학교 시험의 대부분을 서술형 문제로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중간고사는 몽땅 다 서술형, 이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시가 늘어나니까 그 학교에서도 수능 대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수능 대비를 해주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 출제를 이제 접고 일부만 서술형 문제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 서술형 문제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형 문제에 적응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공부법이 이제 예전에는 문제 풀고 오답노트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의 공부법은 자기가 배운 교과 지식, 개념 원리를 개념 공책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친구가 설명하려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책에 써야 돼요. 개념 공책을 만든다는데, 개념 공책을 쓰는 사이에 글로 써야 되겠죠. 개념 공책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 서술형 문제에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 물탄 지식인 건데요. 공부를 하긴 해서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대성 법칙을 저는 이해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상대성 원리를 뭔데 하고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 하거든요. 저게 깊이 있게 물리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는 면접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글로 자기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양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노트를 만들면 확실하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공부가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현재 1학년은 바뀐 게 없다. 그죠?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바뀐 게 없으니까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동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학생이 찾아가는 교실과 교사가 찾아가는 교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 과목이 달라지면 학생이 그 교실로 찾아가야 되죠. 근데 1학년은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한국사 다 똑같잖아요. 그 반 학생들 같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이동할 게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동 수업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이동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달라진 게 없다. 그 다음에 1학기 배우는 것, 2학기 배우는 것들이 달라지냐, 그것도 없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대신
공부가 안 따라오는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해야 되고, 출석이 3분의 2가 안 되는 학생들은 출석 수업을 해서 출석을 채워야 되거든요, 진급을 하려면. 근데 이 학생들은 그전 같으면은 그냥 뭐 진급했었는데, 그런데 진급이 안 되니까 보충 학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취도 40%가 안 돼가지고 그 보충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이미 학습 부진으로 중학교 때도 받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뭐 그 40%는 넘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충 학습을 받으면서 뭔가 그 성적에 도달하도록 할 건데, 그런데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은 아니 정규 수업 때도 안 나오는데 보충 수업 한다고 하면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 이외에 난 나머지는 고교학점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을 찾아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학교 와서 쉬는 시간에 자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이미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래왔던 일이니까 뭐 2028 대입이거나 뭐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아니야, 10% 안에 안 들었어, 그러면 좀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데, 그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에서는 등급이라는 것이 그냥 참고 요소지 등급이 나쁘다고 절망할 일은 아니다. 예컨대 90명이 배운 아주 쉬운 과목이 있고, 그리고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5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이 돼버렸어요, 중간이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15명이 모인 데서 3등급 한 것과 나머지 학생들이 모여있는 데서 1등급 맞은 학생과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3등급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합전형은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뽑는 제도다. 그래서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혹시 실수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아, 얘가 1학년 1학기 때 이 성적이 나쁜데 이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랬나 보다, 다음 학기를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다 만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이라는 책, 그 위에 제목에 학종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제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돕는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드는 팀, 혹은 2013년 현재 대입제도를 만드는 팀, 고교학점제를 만드는 팀, 이게 다 교육부에 있었던 팀인데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혹은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서울대 입학사정관도 해봤고, 그래서 현재 실제적인 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학생이 자존감을 가져야지만 모든 게 극복이 되고,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건 성공 경험에서 오거든요. 뭔가 나는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나 할 수 없어, 나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어떻게 칭찬하면,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고민을 실행에 옮기시면 학생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